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그 과학계에 있어서 핵심들이시네요. 연구 현장 30년 이상 된 사람이 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요. 과학기술 연차총회를 하면서 굉장히 주제가 재밌었습니다. 과학기술 대전하는 시대. 앞으로 과학기술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까지 그게 과연 얼마나 전파가 되고 있는가. 과학자들 스스로는 과연 우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가. 헌법 128조 1항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정보하고 과학기술이 산업발전의 표현을 직설적으로 바꾸면은 도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30여 년을 지속되어 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미 과학기술인 저를 포함해서 저희 후배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산업발전을 위해서 산업 3만 불, 일본보다도 앞서 나가는 구매력,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GDP도 일본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서 그걸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냐. 생각들이 최근에 바뀝니다, 저희들도.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자기 과학기술의 능력을 그게 투자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까 그 헌법 128조 1항에 의해서 산업발전 얘기하고 정부의 정보화를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과학기술이 들어갔고 방향성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제 30대에 시작했던 그 국제과제가 결국에는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개발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을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30년이 지나왔으니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과학기술인이 스스로 이제 시작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하는 그 활동들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대전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이상합니다만 헌법 바꿔야죠. 헌법 바꾼다는 거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명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의견 수렴을 해서 바꿀 때가 된 거죠.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지금도 잘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는 백신을 이렇게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 그러는데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 곧 1등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든지 뭐를 밥만 먹으면 국민이 이래 잘한다. 과학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가치가 이제 떨어져가는 세상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퍼스트 무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저 목표가 보이고 평평한 데에서 뛰어가던 시대에서 제가 그러는데 중국의 황산에 갔는데 거기에 한계가 꽉 끼어 있는데 거기서 절벽을 따라서 걸어가는 느낌을 우리가 지금은 가져야 될 때가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좀 지난 한 10여 년간 좀 경기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 경기의 어떤 부침을 제일 적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이제 땅덩어리가 큰 대신에 이제 인구는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이민자들을 계속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국내에 뭐 뚜렷한 어떤 큰 산업 구조가 이제 별로 거기는 없는 나라지만 계속해서 이제 투자 이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계속 잡혀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캐나다가 좀 그런 어려운 상황도 좀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예는 어떻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막 인재들을 쫙쫙 빨아들이는 뭐 실리콘밸리부터 뭐 그런 어떤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우리나라도 이게 해외 유능한 인재나 이런 우리 과학기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능한 인재들을 이렇게 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뭐 나름 뭐 돈은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과학기술계 리더 특별자담회를 좀 열게 됐습니다. 과학기술계가 소통이 많이 필요하고 또 상당히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모신 분들이 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이경수 본부장님, 그 다음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김복철 이사장님, 또 에트리의 김명준 원장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과학계에서 그 탑 리더급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오픈해서 얘기를 하는 사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비공개적으로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또 요즘에 있어가지고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얘기들을 한번 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좀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여겨지는데요. 그 차츰 이렇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면서요. 우선 우리 근황을 좀 여쭤보면 어떨까 좀 여겨집니다. 우리 이경수 본부장님 이제 그 취임하신 지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셨죠. 예. 예, 어떻게 취임 전과 후는 어떠셨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면은. 예, 제가 그 프랑스에 2015년 10월에 이제 그 이터라고 하는 그 국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르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한 1년이 다시 흘러서 지금 이제 6년째 되는 거죠. 제 임기가 5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대변혁이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들어오는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가 와서 기후변화가 세상을 흔드는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에 봐서는 정해진 미래, 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지방은 더 크게 젊은 인구가 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제 그냥 작은 중소도시가 아니고 광역이 무너지는 지방 소멸의 시대, 이 시대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한 1년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4일 날 제가 혁신본부장으로 임명받아서 들어와서 이제 4개월여가 지났고, 그리고 그 뭐 길지 않은 시간에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동네 말로 어쩌다 공무원이 된 거죠. 저는 30년 현장에 있었습니다. 30년 같은 일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한 3, 4개월 지나면서 정말 이게 극한 직업이구나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쳐다보면서 지금 금방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걱정하던 이 대변혁에 우리 과학기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100조 원 시대에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 시대가 열렸다 그러고 정부 예산은 내년도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 하실 때 이제 30조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초기에 말씀드린 이 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까지는 과학기술이 경제에 종속하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끝내는 그렇게 되었던, 그리고 이때까지 지속되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과학기술은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이야기했듯이 중요하죠. 그죠? 이야기했던 것 같이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은 그러니까 evidence based policy. 그런데 그 evidence는 뭐냐 하면은 과학이고 그리고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다. 그래서 science, fact and truth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안착해서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의 변혁 그리고 국가의 혁신을 이룰 건가 하는 문제하고, 과학이 너무 많이
혁신 부르짖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분들 여튼 저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나 하고 지금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확실히 이터 이렇게 행유갑에만 한 30년을 바치셨고 또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하셨고 그래서 세계를 다 보시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국내 문제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는 아무래도 큰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러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저 이경수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5분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근황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1시간 정도 그냥 갈 겁니다. 네. 우리 본부장 김복철 이사장님도 이제 얼마나 되셨죠? 이제 3개월 됐어요. 3개월이요. 오. 네. 네.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100일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한 3개월 동안 뭐 사실 너무 바쁘게 보냈습니다. 뭐 자리를 새롭게 또 맡게 돼서 여기저기 좀 뵐 분들도 많았고 또 새롭게 또 지금 전체 또 조직을 또 꾸려 나가야 되니까 생각도 많았고 또 지난달에는 이번 달이군요. 국정감사도 또 있어서 뭐 감사 준비하고 뭐 이렇게 대응하느라고 아주 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자담회 또 있다 그랬는데 바빠서 시간은 없는데 자담회 준비는 해야 되겠고 뭐 어떻든 더 조금 더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자담회 하시면서 이게 공부하시는 것도 있으실 테니까. 근데 사실 그 우리 이경수 본부장님의 인사도 그렇고 또 김복철 이사장님 인사도 그렇고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했거든요. 두 분 다 연구 현장에서 계속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연구 현장을 많이 아신다. 그래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정말 멋진 팀워크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준 원장님은 또 연구 단지에서만 계속 사셨죠, 사실은. 네. 아니요, 저 부산에도 살고 부산에도 살고 연구단지에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죠. 네. 네.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석봉 대표께서 저를 소개하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뭐 원장으로서도 뭐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여기 써 있듯이 저는 과학기술 추정기관장 협의 회장으로 와서 좀 연구원의 시각보다는 좀 전체 과학기술 기관의 관련 기관의 시각을 좀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협의회에는 그 과학기술부 소속되어 있는 25개 추천 연구기관뿐만이 아니라 타 부처에 있는 그 연구소 또 연구에 관련된 뭐 창의재단이나 아니면은 또 과학기술인 공제회 거기에다 또 카이스트와 같은 유니스트 또 디지스트, 지스트가 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과학기술인계의 의견들 또는 현안들을 이렇게 토의하고 또 협의하는 그런 동료들이 모인 그런 기관이라서 조금 더 협의회 회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네. 그 주제의 폭이나 아니면은 좀 더 자유롭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근황은 앞에서도 좀 열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운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원장으로 와서 2년 반 동안 그 과거에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저희 청춘을 다 보냈다고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열리고 2016년부터 또 거기에 중심되는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진흥화 종합연구기관으로 좀 탈바꿈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아직까지는 완벽한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도 글로 갈 수 있는 토대하고 분위기를 만든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좀 뭐라 하나 자랑스럽다기보다도 하여튼 좀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희 구성원들이 그동안의 생각이 좀 많이 이쪽으로 혁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변화 쪽으로 많이 옮겨왔다는 것을 근황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에트리가 AI 그 전문으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진짜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김영준 이사장님이 과취력 그 회장으로서 이 과학계 전반의 어떤 그 의견 여론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또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짜 그런 의미를 보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그 과학계에 있어서 핵심들이시네요. 저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네. 연구 현장 30년 이상 된 사람이 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장을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맞아요. 그동안 저는 아직도 현장에 있고요. 맞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교수님들이 지금 계시고 그러면서 연구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들이 좀 현장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두루두루 좀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요. 과학기술 연차총회를 하면서 굉장히 주제가 재밌었습니다. 과학기술 대전환의 시대. 그런 가운데서 특히 다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다산 컨퍼런스에서는 인문계 쪽 사람들이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과학기술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안보라든가 또 이 외교라든가 뭐 이제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식인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는데 그 일반인들한테까지 그게 과연 얼마나 전파가 되고 있는가? 또 내지는 과학자들 스스로는 과연 우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좀 우리가 특히 리더분들은 좀 더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자 일반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소통을 더 하면 되는데 과학자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그 앞으로 세상의 모든 걸 결정해 이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내 연구에만 매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과학기술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이런 시대들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과학자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어떠실까요? 누구부터, 우리 본부장님부터 좀. 그럴까요? 네. 근데 한 2, 3분 정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까 분이 이야기하다 좀 길었는데 다시 바이든 행정부에 처음 들어오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 볼게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과학은 언제나 미국 정부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작년 5월에 있었습니다. 원래 5월이죠. 5월 21일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본 이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복잡다단한 시대에서 과학이 예전에는 아까 보면 경제라 그랬는데 이 국가 혁신과 또 국가의 저는 생존이라 그러는데 경제가 아니고 생존과 이 안보라는 것들에 이 총괄적으로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정말 과학자들이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과학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오고 있는 AI 시대나 왔죠, 그리고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 전체다가 임팩트가 사실 과학기술이 넘어서서 사회의 국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문 그리고 경제, 사회에 있는 모든 지금 전문가들, 사회에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국가의 현안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러한 문제의식 공감대는 다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현실을 시킬 것이냐, 과학계에서 그런 인식들을 갖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숙제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제가 그 전체적인 그 틀은 혁신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까 이석봉 대표가 질문하신 것 중에서 과학자 자신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짚어드리면은 당위성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방향이나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방법론 쪽에서 제가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과학기술계의 그 문제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더 발전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러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협동.
그거를 제가 다시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이 협동. 왜냐하면은 분야별 협동, 또 과학기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하는 것, 또는 저만 봐도 저희 애트리 연구원 내에서 그 전공이 다른데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 협동하는 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융합 연구, 좀 한 단어로 얘기하면 팀워크이죠. 어떤 과학기술인의 팀워크. 이게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저희가 훈련이 안 돼 있고 어찌 보면은 좀 촌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표께서 지적하셨던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연구에만 자기 일에만 전념하고 좌우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스스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은 결국에는 협동 연구, 융합 연구 아니면 팀워크 이거를 반드시 저부터 시작해갖고 저 동료들, 후배들 또는 자라나고 있는 그 과학기술계에 있는 그 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것이 어떻게든지 퍼지고 또 내재화가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는 두 개의 단어가 좀 연상이 됐습니다. 하나는 희생이고요. 하나는 투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협동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산업화 세대를 보게 되면요. 그분들이 주로 쓴 단어는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세대다.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몫을 포기하고 후손들이 잘 되게 우리는 희생하자. 근데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는요. 투쟁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몫을 찾자. 그러면서 지금 뭐 어떤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들이 됐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갈등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팀워크 말씀하셨는데 협동이라는 얘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진짜 그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앞으로 필요한 과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는데 정말 과학계에서는 그러한 협동이 굉장히 어느 사회보다도 사실은 여기 이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우셨고 또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김 사장님은 어떻게 그 과학자분들의 그 자세라든가 이 대전환 시대 과학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좀 말씀 좀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전부터 이제 갑자기 일본에서 이제 소부장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코로나 감염이 또 왔고 또 K 방역들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런 어려운 위기들을 겪어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맞습니다. 타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흔히 얘기하지만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저변에 지금 다 과학기술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자들이 지금 다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다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이 첨단 기술이 이제는 국가가 다 패권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자들은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뭔가 국가와 인류의 어떤 의미 있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고 있을 그 점은 거라고. 좀 퀴션인데. 퀴션이지만 하여튼 저는 좀 뭔가 국가과학기술 특히 출연연 같이 이런 국가과학기술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의미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또 엊그제 또 누리호가 또 지금 또 우주 궤적을 향해서 잘 임무를 완수했고 100% 완수는 못했지만 저희는 완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지금 해야 할 어떤 일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알고는 있는데 제가 한 30여 년 연구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과학기술자들이 과연 꿈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더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과학기술자 후배들 대상으로 어떤 강연이나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항상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 상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다음에 융합, 협동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든 연구 문화도 바꿔야 될 것이고, 근데 어떻든 우리 연구자들은 이제 과학자로서 또 우리 기술자로서 어떤 국가가 지금 이제 어떤 상승 기운을 타고 잘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잘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과학계를 저도 한 20년 넘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일전에 포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인문 쪽 국책위원회 계시던 분이 그 출연료를 진단하기를 이제 50살이 된다. 근데 아직까지 그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우리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외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방향성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실 그러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향성은 남이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과학계는 방향성을 남이 설정해 주는 걸로 생각하진 않나. 혹시 또는 내가 설정하려고 그랬는데도 좌절하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특히 이 경우는 이제 가버넌스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과학이 정부라든가 어디서 설정해 주면 우린 따라갈게,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바뀐 건 아닌가. 여튼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거는 뭐 우리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제가 네 일은 네가 결정해라 하면서 키워왔는데, 그래서 아마 외부 시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게 조금 비껴가는 얘기를 하면은 헌법 128조 1항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3, 4년 전에 조금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안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정보하고 과학기술이 산업발전의 표현을 직설적으로 바꾸면은 도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저께 돌아가시는 노태우 대통령 되시면서 이제 헌법을 바꿨는데 그게 30여 년을 지속되어 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몇 개년 계획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바깥에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라, 공헌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미 과학기술인 저를 포함해서 저희 후배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 3만 불, 일본보다도 앞서 나가는 구매력,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GDP도 일본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서 그걸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냐? 그러니까 생각들이 최근에 바뀝니다. 저희들도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또 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작은 공동체는 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큰 공동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아까 꿈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꿈이 있는 젊은이들은 지구도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공동체의 성숙함을 위해서 자기 과학기술의 능력을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럼 그러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까 그 헌법 128조 1항에 의해서 산업발전 얘기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를 더 항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정부의 정보화를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게. 근데 거기도 이제 과학기술이 들어갔고 방향성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제 30대에 시작했던 그 국제과제가 결국에는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개발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을 하는 거였단 말이죠. 핵을 하실 때. 근데 그것이 30년이 지나왔으니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과학기술인이 스스로 이제 시작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하는 그 활동들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대전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이상합니다만 헌법 바꿔야죠. 헌법 바꾼다는 거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명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의견 수렴을 해서 바꿀 때가 된 거죠. 그거 당연히 바뀌어야죠.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이게 지금 사석이라면 지금 좀 뭔가 좀 세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말에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저는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50년이 됐는데 왜 독립을 못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이게 참 대한민국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읽어놓은 게 대한민국의 상당 뭐 거의 뭐 전 반 이상을 읽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독립을 그거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분명한 거는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키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만들어질 때에 지난 한 30여 년간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렇죠. 대한민국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뭐 우리 저 서구 지금 뭐 패권 얘기하지만 어떻든 지금 결국은 이 과학기술의 패권은 이미 400~500년 전에 유럽에서 가지고 갔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과학기술의 패권을 지금 400~50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어떤 패권 경쟁에서 미국하고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먼저 시작했던 뭐 화약이든 종이든 뭐 나침반이든 이런 것들을 먼저 발명한 이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원위치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판도가 어떻든 지금 이제 어떤 유럽 중심에서 이제 어떻든 아시아 중심, 동아시아 중심으로 지금 어떤 패권들이 어떻게 좀 보면은 바뀌고 있는 어떤 길게 봤을 때는 앞으로 한 50년 이후를 바라봤을 때는 그런 면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이 좀 너무 좀 커졌는데 그 지금 현재도 뭐 출연연들이 지금 어떤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뭐 포지셔닝을 못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연구 현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지금 성실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죠. 몇몇 분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런저런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연구원들은 어떤 그런 정부에서 부여받은 어떤 미션들 또 어떤 역할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혁신 계획도 세우고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도 좀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 과학기술 정책들을 이제 이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민간 이제 연구소 넘어가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공공부문에서는 지금 정부 주도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어떤 특성들,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관과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혁신본부장으로 정부에서 우리 국가의 정책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고 그것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 저는 91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30년을 연구단지에서 같은 곳에서 지금 같은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나가고 있다가 이제 마쳤지만 그런데 연구단지가 어떻게 사람들이 보든지 관계없이 저번에 보신 모든 국민들이 정말 감격하는 누리호 발사와 그 전에 나로호의 기억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ICT하고 AI가 앞서 있는 것, 그죠? 거기 애틀이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소부장 할 때 일본이 그랬을 때 이 연구단지가 힘을 모아서 나가던 것 그리고 저도 핵융합에 거의 불모지에서 30년 안 된다 하던 일들을 해왔던 케이스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는
연구단지의 업적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요. 그런데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11.6 그죠? 제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때 그 시해 사건이 났을 때 저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고 이게 이제 세월이 끝나가는 뒷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희생과 투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대를 가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하나로만 하라고 시켜받았던 이 시대에서 지금은 다양성이 많아진 거죠. 그죠? 이 다양성이 많아진 것을 아직 이 전환 시대에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 뭐 연구단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갈등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이것을 점도라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점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추동하려고 그러다 보면 미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갈등이 만든 이 점도를 낮춰야 되는. 근데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합하고 가는 프랑스나 독일을 보면서 처음에는 야 이게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양성을 키워가면서 방향을 정하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전에 단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제가 가지고 있는 비주얼 메모리는 남태평양에 작은 그 고기들이 생선들 고기들이 헤엄을 칠 때 그 상어가 들어오면 휙휙 도는 거 보셨죠? 네. 그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스스로 정해가면서도 다양성이 있으면서도 이 총괄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과학계가 되고 저는 앞으로 연구계가 되면 밖에서 보는 사람은 이러한 많은 업적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이때까지는 연구단지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예. 네. 굉장히 잘 해오셨고 특히 우리 이경수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탁월했잖아요. 사실은 연구에서도 탁월했고 행정에서도 탁월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관찬이시고 아니 왜냐면은 그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갖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근데 여기 세 분 같은 분들이 연구단지에서는 소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단지가 해온 업적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누리호만 해도 그래요. 잘했죠. 잘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는 기술은 되돌아오는 기술이잖아요. 예. 재활용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랑 세계가 가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미 이제 우리 올 7월 달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예. 선진국은 지식 소비국이 아니라 지식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덕단지가 어떻게 하면 지식 생산 단지가 될 것인가? 과학계가 거기에서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 임무 그거에 하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담론들에 대해서 공감대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맞아요. 대덕단지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지금까지 한 역할에 대해서 낮춰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대가 큰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안에 계신 분들이 그 기대 수준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하지, 그 외부에서 하지 않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리더들을 저희들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가 집중해야 되니까 그죠? 평생을 붙이면서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집중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시니어가 돼가면서 연구에서 보다도 국가의 생존 그리고 이거의 리더십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 아까번에 말씀드린 남태평양 아래 바다에 있는 그죠. 떼들이 어떻게 뭐 하라 그래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헤엄치면 전체 나가 같이 생명을 걸고 헤엄치고 땀 무리는 다르게 헤엄치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세상이 오면 아까 분이 얘기했듯이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 자기 하는 일만 하고 이 국가의 혁신이나 이런데 이렇게 크게 투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는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다양성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을 펼치게 해주는 정책과 이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그건 곧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보도한 기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은 기사가 있었는데 그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한 그 화연의 손수창 박사님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26년을 외길을 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학자도 되게 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업무도 내그한 외길을 파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호흡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과학자분들 얘기를 듣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발 한 연구를 오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지로라도 자기가 그 여건을 마련해요. 어떻게 보면 이경수 본부장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손수창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과제가 끊기기도 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소수거든요. 여튼 많은 연구원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 잡은 테마가 있으면 그걸 한번 파고 싶은데 못 판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못 파는 것도 이 허들도 넘어가야지 잡게 되는데 여튼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이 중요한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해서 과제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래서 되게 이제 과학계 리더분들을 만나면은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그 말씀이에요. 한 연구 계속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세요. 자연스럽게 제 차례가 왔네요. 준비가 됐습니다. 아까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거를 좀 제가 종합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뭐 출연연구원이나 연구단지에서 그 성과가 많았는데 앞으로 세상이 빨리 바뀌는데 과연 적응하고 있느냐. 우리 누리호 잘 했는데 스페이스X 같이 지금 이렇게 재회수하는 다른 차원의 다른 수준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따라잡기를 빨리 하던 시절에 저희들이 배웠던 그 경험들이 있어요. 지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한 거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원용을 해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그냥 좀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쏘아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뭐냐면은 GPS나 그러니까 KPS라고 그러죠. 코리아 포지셔닝 시스템. 아니면은 이제 5G 다음에 6G 통신으로 가면은 이제 우주 통신이 돼야지 시민들이 원하는 아니면 기업체들이 원하는 다음 단계 서비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멀리 보내는 그 발사체를 만드는데 집중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고 그렇지만 이쪽 새로운 분야도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재정이 투입이 돼서 하면은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경험은 여러 분야에서 지난 30년 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셨던 오랫동안 26년 동안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그 사례인데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으시니까 외부자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부에서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년 전에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크게 정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전에는 산업기술개발이라고 아까 128조 1항을 제가 거들먹거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10년 전에 과학기술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일종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야 정부의 정책도 좀 시건이 들었다. 우리 부산 사투리로 철이 들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동안에 충분히 산업기술 개발을 하고 공헌을 했으니까 원천 기술 확보해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생활 문제 해결을 해라. 이미 그 아까 지적하셨던 그 고령화 또 인구 절벽으로 또 진화됐죠. 그다음에 미세먼지, 기후 변화 뭐 이런 그다음에 식량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를 이제 국가 출연연구원들이 해야 되는 중요 임무를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중소기업 지원하라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으로 와서는 거기에 창업이라는 게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 기술 확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따라가는 거 그만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오시면서 이거를 국민 생활 문제로 확대를 하고 아주 확실하게 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지원 더하기 그 창업까지 이게 출연연구원이 해야 되는 역할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혼동스러운 게 이제 어느 분은 외부 시각으로 이쪽 얘기하시면 원천 기술을 확보 못했느냐, 어느 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지식경제부 시절 이후에 저희 연구원한테 주는 게 뭐냐면 기술료 얼마 받았느냐, 기술 이전 얼마 했느냐, 아직도 대세죠 이사장님. 네? 기술료 갖고. 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노벨상 받으라고 해서 원천 기초 26년 30년 해갖고 그거 하라고 하고 이게 혼재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사회랑도 소통하라 그래요? 뭐 그건 할 만한데 이게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정리를 하시면은 이게 테크놀로지 레드니스 레벨이에요. TRL. 이게 이제 나사에서 정의한 거 아닙니까? 1, 2, 3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을 한번 증명해보고 논문을 써서 틀린지 보고 4, 5, 6은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회 요새 말하는 리빙랩이나 아니면 실증을 해갖고 이게 과연 진짜 통하는 건지. 그 다음에 6, 7, 8은 그걸 기업체가 가지고 와서 실사회에 돈도 벌고 사회도 개혁하는 그런 단계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서 이거를 강조했다, 이걸 강조했다 하는데 지금은 우리 혁신본부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그거 세 개를 다 해야 됩니다, 저희는. 전주기를 다 저희가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입니다. 예를 들면은 애트리 같은 경우는 원천 연구가 27%예요. 그런데 저는 5년을 목표 삼아서 50%까지 가자. 그 얘기는 뭐냐면 출연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은 한 50% 정도는 창의적이고 발명을 하고 세계의 과학기술을 선도해야 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지금 27%에서 50% 가져가자. 거기에 뭐 헌법 개헌도 있고 외부 시각도 있지만은 그거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우리한테 주어진 두 번째 문제인 국민 생활 문제 해결은 너무 시급한 것들이 많으니 그러면 그거는 저는 한 30%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창업 한 20% 가져가고 출연 기관마다 아마 사정이 다를 거예요. 전공이 다르니까 우리 이사장님 계시는 이거는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해왔던 나쁜 의도로 그 국토를 연구를 했던 건데 그것이 결국에 과학으로 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유럽이나 키감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사례고 제일 오래된 연구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인 평가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러 개 앞으로도 아마 지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하는데 이게 세 개의 중요한 문제가 혼재가 돼 있어서 논의의 장에 오면은 이게 보는 시각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면 이거 이야기들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글로벌한 시각에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도 잘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는 백신을 이렇게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 그러는데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 곧 1등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든지 뭐를 밥만 먹으면 국민이 이래 잘한다. 고학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가치가 이제 떨어져가는 세상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퍼스트 무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저 목표가 보이고 평평한 데에서 뛰어가던 시대에서 제가 그러는데 중국의 황산에 갔는데 거기에 안개가 꽉 끼어 있는데 거기서 절벽을 따라서 걸어가는 느낌을 우리가 지금은 가져야 될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뭐 연구 과제를 하고 하는데 어디서 괴리가 생겼냐 하면은 보세요.
누리호가 이번에 올라갔을 때 국민 전체가 대통령 포함 뭐 우리 5천만이 다 환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구자가 원천 기술도 하고 기초 기술도 하지만 그 연구 과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감동할 수 있는 아웃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연결성이거든요. 네. 그 융합이라는 게 연결성인데 연결성이 끊겨요. 그 연결성을 해서 이 과제가 아니고 밴드로 무엇이 나올 것이다 나온다 그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10년 만에 한 번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계대가 생겼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가지 또 다른 거는 우주를 개발하든지 뭐 이런 원자력이나 핵융합을 하는 것은 미션 오리엔트 임무 중심적이 돼서 그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까 보면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세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 과학기술 정책은 어떻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있지 그리고 그것들이 아직 완전하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저희 정부도 그러고 그리고 연구소도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이사회도 연구회도 그러고 다 모두가 그걸 정리해서 같이 가면 저는 이제 다음 장이 열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로 가는 이야기는 쉬운데 이 전환기에 있다. 그 전환기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키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농경을 하던 사람들하고 이 유목민 내지는 그 항해를 하던 사람들하고의 차이를 보니까요. 농경하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가 그 연중 행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연장자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 유목민이라든가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새로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경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물론 경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 변수는 아니더라고요. 용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요. 아무리 여자의 의견이든 애기의 의견이든 그래도 자기 느낌들을 다 얘기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면서 모아가지고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계가 이럴 때가 아닌가. 과거에는 말씀하셨지만 패스트 팔로워로서 패스트 팔로우는 뭐야? 목표가 정해져 있고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빨리만 가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 가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일사불란했으면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일사불란해 가지고는 오히려 다 이게 리스크가 더 커지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런 자리가 있으면서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자, 이 과학계에서의 소통 이 부분 아직 안 해봤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을지. 우리 이사장님, 네, 우리 준비 답이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알고 마음 놓고 왜냐하면 하세요. 이게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워낙 저도 좀 하는데 두 분이 워낙 또 이렇게 생각이 좋으시고. 이런 사회가 돼야 돼. 본부장님이 지적하셨던 그 내용하고 그다음 조금 전에 농경민, 유명민 하면서 이석봉 대표가 한 거를 하나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2차 방정식을 지금 제안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퍼스트 팔로우 시절에 거버넌스 뭐 이런 걸 해갖고 의사결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일사불란하게 그거를 실현해갖고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두 다 1차 방정식 푸는 문제여갖고 비교적 의견 수렴이 되면은 실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회가 또는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양의 해하고 음의 해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면 여기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나는 양의 해가 좋고 음의 해가 좋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상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양의 해가 맞을 경우고 어떤 경우는 음의 해가 맞을 경우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TRL 말씀드리면서 그 비중을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두 개의 해를 놓고 이번 올해는 이게 양의 해가 주지만은 점점점 5년을 지나면은 음의 해가 균등하게 돼서 두 개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나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저는 소통하는 방법에 또 하나의 좋은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정책 위반자, 소위 말해서 뭐 어쩌다 공무원 되셨다고 하는데 진짜 공무원들 그런 늘공. 유공을 늘공. 아니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저같이 이제 저는 이제 그 원장이니까 연구자는 아닙니다. 저는 경영자죠. 경영자니까 경영자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가 많고 뭐 우리 두 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문제를 낼 때도 그렇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거기 갈등이 생길 때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늘공은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공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구성원들이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하나 제가 놓치고 있고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아까 번에 황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황산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절벽에 돌길을 막 이렇게 안개가 꼈는데 뛰어가는 게 패스트팔로라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야 너거는 연구 과제를 30조를 주면 98%, 99%를 성공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패스트팔로 모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뛰게 하려면 뭐가 모자라냐 하면은 실패 용인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막 뛰다 보면 절벽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절벽에 떨어지면 뭐 쏘리 뭐 잘 갔다 이렇게 되는 사회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체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한 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민법부터 시작해서 수십 개의 법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거는 다를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지만 다가 미국 사람들 달파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막 모든 사람이 합니다 지금. 그런데 뺏겼는데 어중간하게 뺏겼어요. 이거 모자라고 저거 모자라고 살짝 재정법 뭐 전체 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그레디언트가 하나 빠졌는 거가 미슐린 3스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래도 되는구나. 그죠? 선구매.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실패도 가능. 이것들이 딱 만들어져 있는 체제를 꼭 다음 정부에서는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있고 어중간하게 뺏겼는 일들은 이제 그만한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딱 그 체제를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과거 생각이 아닐까 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소통이란 거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같이 그죠.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는 문화나 시스템.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는데 지금 만든다고 해가지고 다음 정부 가는 길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든다는 것은 이 방향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 우리나라 늘공 막 분야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 전체가 그거를 공감하게 하는 정도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다음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일들이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공감하게 하는 일 정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공감대 형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다들 연구 현장에 계셨지만 여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면은 공무원보다도 더 나름대로의 그 많은 논의, 치열한 논의, 또 내지는 나름대로의 논리, 또 인식 이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 사회는 그 출연료를 다 관장하고 과학계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소통 부분들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감대 형성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지. 예, 하여튼 근데 오늘 분위기가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기회가 안 오겠어. 굉장히 모처럼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주제는 소통이잖아요. 소통이고
저는 사실은 제가 연구회 가기 전에 지질자원연구원 원장 할 때도 제가 가장 역점을 뒀던 게 이제 조직문화 혁신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연구 능력들 다 좋고 열심히들 하고 하는데 지금 도대체 소통이 안 되니까 각자가 너무 지금 각자 도생, 응? 독자 생존으로 지금 다들 가고 있는 지금 어떻든 이 연구 분야 쪽에 갖고 있는 가장 어려움이 지금 이렇게 파편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어떤 개체들이. 그래서 지금 그 개체들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 소통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우리 김효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효준 회장님이라고 아이, 괜찮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협동 융합이고요. 협동 융합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문화를 이제 조직 문화가 됐건 연구 문화가 됐건 어떤 직장 문화가 됐건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어떻든 지금 이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저희가 평생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아왔냐면은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그 원리를 뛰어넘어야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평생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본능적으로 이게 좀 안 되는 소통 이런 게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 있긴 하지만 적어도 다른 데 몰라도 전 지금 이제 출연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출연연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조직, 팀워크를 살린 어떤 이런 중대형 연구 쪽으로 가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핵심 테크놀로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런 원천 기술들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천이 파급 효과가 큰 기술들 이런 파급 효과가 큰 원천 기술들을 방향성을 잘 잡아서 끌고 나가는 쪽으로 만들고 소통하고 융합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런 문화를 지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번에 지금 연구에 들어가서는 융합을 어떻든 지금 융합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제 융합 용어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에콜로지가 좀 중요하니까 에코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융합 쪽에 전반적인 지금 개혁을 지금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융합 클러스터라는 어떤 조직부터 융합 클러스터는 뭐 1,000만 원짜리, 뭐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몇 사람이 모여서 연구에 신청을 하면은 예산을 1년 정도 한 1,000만 원, 5천만 원 주제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이제 모여서 이제 막 토론하고 그게 이제 과제가 될 만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스텝을 쭉 만들어 주는데 어떻든 지금 그런 융합 이런 어떤 협력 이런 문화를 이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어떻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어쨌든 핵심 멤버들끼리라도 문화를 만들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또 출연연간 지금 어떤 수평적 연구, 자발적 융합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든 연구단지에 또 출연연 25개 출연연의 어떤 협력 융합 문화를 좀 최대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또 이경수 본인이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나오는 건데 엄근진이라는 얘기를 아세요? 엄근진? 이게 또 쓰시네. 엄근진이 뭐냐면 엄숙 근엄 진지래요. 맞아요. 이게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래. 근데 지금 우리 분위기가 엄근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그 노벨상도 탔고 노벨상도 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그 노벨상은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노벨상 타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거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래서 이그 노벨상 탔고 또 진짜로? 노벨상도 탔대요. 그거 만든 사람이 그래핀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그래핀 만든 사람인데 이그 노벨상을 탄 거는 그 자기장 위에다가 놓고 초전도체체 위에다 놓고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는 거였대요.
근데 이분이 그거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피도 할 수 있었다. 그거란 게 뭐냐면 엉뚱한 발상.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엄근진으로 갔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과학계가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 맞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뭐 다른 곳도 그렇지만 세 분이 특히 대덕단지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대덕단지에는 출연연도 있고 또 이 민간연구소도 있고 또 카이스트도 있고 여튼 그 밖에 이제는 저 한남대라 한밭대라는 이런 여러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그렇게 좀 엉뚱하게 이게 교집합이 교류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좀 노는 문화가 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게 좀 너무 엉뚱한가요? 아유, 뭐 맞는 참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제가 이제 아까 분이 이야기한 우리가 지금 다가 공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제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아지고 하면 말이 많아져요. 예, 저도 이거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라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프랑스에 가서 이터가 지금 망한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K스타도 건설하고 다 보이는데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하니까 지금같이 내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지시하고 이런 거예요. 총장님이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이 회복을 하려면 이래 하지 말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책임자는 말을 안 한다. 네. 그리고 끝까지 참는다. 시작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제일 여기서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가서 시간이 남으면 책임자가 이야기하고 절대로 이야기 시작을 하지 말고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하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다양한 세상에서 그러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왜 소통이 지금 안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새로운 일이나 엉뚱한 일 뭐 하냐. 이게 지금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높아요. 절 포함해서 다가 이거를 잘 못해요. 다가 그냥 먼저 모두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느 단체에서 이 다양성 젊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이 토론에서 배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부장이 정말 꼰대 같았는데 자기가 이야기했는 걸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어이 그럴듯하거든요. 또 자기 듣고 이것을 연구단지에서 정말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용인할 수 있고 우리가 간부회의 하든지 무슨 회의를 하든지 간에 거꾸로 갈 수 있으면 저는 소통이 자연적이 되고 공감을 만들고 다양성이 정말 좋아지는데 그 상태에서 튀는 일을 하는 것도 그죠? 다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한번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지 않나 연구단지도. 네. 그 자연스럽게 제가 또 네.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덜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사회 보시는 이석봉 대표께서 말이 더 많으시대. 사회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뭐,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가 그런 것 같으니까. 저도 나이가 먹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 김복철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조직 문화, 특히 융합생 태계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거 핵심이 결국엔 또 그 지도자가 모두하고 맺은 말을 하지 말고 경청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이게 꼭 융합생 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건 돈이 money can say something. 그러니까 돈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IMT 2000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전 세계가 같은 이름으로 과제를 했어요. 굉장히 4세대 이동통신에, 아니 3세대 이동통신, 4대대 이동통신에 해당되는 거를 표준으로 해갖고 전 세계가 같이 이제 나눠 쓰는. 왜냐면은 CDMA하고 GSM하고 이렇게 미국 계열, 유럽 계열이 나눠졌다가 IMT 2000에서 이제 합쳐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주파수를 판매하면서 돈이 몇 조 원이 이렇게 이제 각 나라마다 주파수 판매 대금이 오면서 그것이 연구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타 부처, 특히 문화관광체육부 같은 경우가 이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연 한 500억 기억나는데요. 그 연구비가 그쪽으로 배정이 되고 기금이 되면서.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그 주파수 판매 대금을 가지고 3천억 정도 저 기억이 나는데 3천억 정도를 3년 동안에 풀었나 5년 동안에 풀었나 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 과제는 과제 제목이 협동 과제인데 2개 이상의 출연 기관이 모여서 하는 과제만 주겠다. 3개 출연 기관이 모여서 하면은 가점을 주겠다. 가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제를 풀었어요. 대신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는 한 7개인가 6개인가 7개의 주제를 주고 거기에 도전해라. 그래갖고 그 프로그램을 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 이런 현상을 제가 이제 관찰을 했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다름슈타트 대학에 있는 교수하고 제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그 진행 사항을 가깝게 매년 이렇게 보고도 받고 물어도 보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베를린에 있는 예를 들면은 그 부호화 우리 동영상 부호화하는 팀하고 근데 거기는 영상을 부호화했어요. 저기 다름슈타트에 있는 요거 예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는 다름슈타트에 있는 음성을 부호화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모여갖고 하나를 더 껴서 저기 예를 들면 슈투트가르트라고 하십시다. 거기서 모여갖고 3사람이 처음으로 모여갖고 같은 부호화를 하는데 너는 음성 부호화, 너는 영상 부호화, 너는 거기 표준화 이렇게 해갖고 같이 형성을 해갖고 팀을 형성을 해서 그거를 해냈거든요. 그게 2000년대 초반의 일이에요. 근데 그때 들어갔던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갖고 이 돈을 줄 테니까 세계 연구소가 모여서 해. 아주 중요한 돈을 냈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사람을 협동시키고 소통시키는 방법인데 그 문화로 되는 게 문화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정책을 위반하시니까 그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이사장님도 그거를 확보하셔야 돼요. 아니면 있는 거를 사실 전환하든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머니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예산 100조 시대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효과가 뭐냐면은 이게 GMD라고 해서 우리 그 독일의 연구계를 보면은 프라운호프, 막스 프랑크 이런 쪽을 얘기하지만은 IT 분야에는 고만고만한 연구소가 한 7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지방 분권 옛날 전통적인 지방 분권에 의해서 있는데 그 7개 기관을 단일 거버넌스로 이 프로그램 이후에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니까 프랑스만 봐도 한국의 애트리만 봐도 한 2,000명 되고 하는데 프랑스 보면은 이 인니아라고 하는 그 정보 계열에 한 3,000명 되고요. 물론 분원까지 해서 커네트 통신으로 가 보면은 거기는 프랑스 텔레콤이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연구소가 10,000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망하게 150명, 200명이 모여갖고 여기저기 7개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합쳐서 대학만 하는 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상승작용, 시너지가 있게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그게 2000년대 초에 성공했거든요. 거기에 돈이 들어간 거예요. 3천억이란 IMT 2000 주파수 판매 대금이.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면은 이 정도 큰 수를 좀 이렇게 만들어야지 대전환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큰 돈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돈의 총 정량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대단합니다.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GDP 대비 1등이거든요. 30조 엄청나거든요. 국방비가 55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서 이펙티브하게 하느냐 이슈가 있고 그죠. 그래서 융합연구 이런 일들을 많은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 돈도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예타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탄소 중립에서 2개가 들어왔어요. 산업부하고 가기부 앞으로도 다 나오는데 한 20조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가 6조 7천억. 그러니까 하나가 2조. 프로젝트 하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되는 게 2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10년이에요. 그 돈의 규모는 있는데 이게 바르게 파티션되고 그거에 따라서 가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부처들이 여러 개서 하는 것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각각의 일들을 밖에서 보면 묶어져 있기는 한데 나중에 되면 각각이 한다는 먹기. 예. 이거를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느냐. 이 모든 문제가 정책도 아주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거의 리더십 모든 거는 끝내는요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모여서. 이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니 그게 이제 마지막에 최고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이제 김 원장님, 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독일에서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또 기관을 통합하고 그건 결과치는 그렇게 되는데 그 앞에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 그게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그거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정책을 잘 세웠어요. 근데 그 전 단계가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태도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아직 그 부분이 지금 미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해나갈 것인가. 어떤 그 부분들이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그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예.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그 과학계도 지켜보고 그랬지만 일반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과학계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기대는 어떤 국가적 난제를 좀 해결해 주는데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갔다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과학기술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우주라든가 또 뭐 5G라 6G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지만 그건 결국 우리나라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최근에 감사원 보고서라든가 또 다른 데서도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100년 내에 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엄중한 이게 막연하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를 갖고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과연 과학계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인구 문제를 초래하는 그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그거를 일컬어서는 누구는 제2의 분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남북 분단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단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국가적 큰 난제인데 과학계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요 얘기들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좀 하고 말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하시죠. 아 그래요? 저 준비한 게 2개가 더 있는데 협동에 관해서 예. 이 문제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늘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또는 이 전문가가 아니죠. 뭐 인구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늘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뽑아서 뭐 거대 담론인데 그걸 제가 조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작은 거 하나만 하면은 과학기술계에서 이 인구 문화와 연관이 된 게 뭐냐면은 이민 정책이 같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인구 절벽 얘기하면서 우리가 탄생하는 아이들 숫자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멸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민 정책이 들어가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인구학자도 아닌데 왜 이민 정책을 얘기하느냐? 그건 없어요. 이렇게 지식 생산국에서는요 전문가가 그 있긴 하지만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 그쪽 정책을 모르니까 개인 경험을 통해서 그냥 얻은 상식이지만 이게 아마 그 좋은 지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30여 년 전에 80년대 초반 중반에 이제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됐을 때 정식으로 지도 교수가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 불러서 밥을 대접해 주면서 그 국적을 바꾸는 그거를 정식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조건을 보니까 그때 조건이 자기가 후견인이 되고 한 사람이 더 후견인이 되면은 되고 내가 구해줄게 내 친구가 있으니까 아니면 취직이 되면은 그 당시에 연봉이 2만 프랑 이상이 되면은 그 자격이 되고 해서 그거 다 갖추니까
둘 다 여기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장남이라서 집에 가서 기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선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요 연구단지 UST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 1기생부터 제가 뽑아서 박사까지 만들고 이제 졸업을 시켜서 취직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요. 저는 월남 학생들을 보고 35년 전에 40년 전에 김영준의 모습이 보여요. 뭐 이거 제 칭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실한 유학생 우리 비슷하게 미국 가셨죠. 그런데 그겁니다. 뭐냐면은 부모 사회를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진짜 남들 놀 때 그 쉬는 컴퓨터를 동원해 갖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러면서 성실히 일하면서 또 절약을 하면서 뭐 거지 생활이었죠. 유학 생활이.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그 모습들이 우리 그 UST 학생들 또는 그 타 대학교에 외국인으로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과학기술계에 많이 좀 데려와서 물론 어떤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있는 과제들은 저도 뭐 그 프랑스 네이비에서 하는 국제과제에 참여를 못했고 간접적으로 그 용역이 나간 그 기업체에 가서 제가 이제 그 공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좋은 인력들을 확충하고 초청하고 거기에는 또 많은 그 정주 여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당장 뭐 1,000만 원이 없어갖고 원룸 구하는 보증금도 없으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프랑스 시절에 유학 시절에 그 집을 제공받았고 또 결혼을 하면은 결혼 후에 그 아이들 키우는 그 보조금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그 프랑스에 남아서 그 과학기술계에 자기 역량도 키우고 경력도 발전시키고 또 그 국가의 공헌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30여 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좀 생각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민 정책도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변수 중에 하나죠. 그렇게 그렇죠. 되고 또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저 이사장님 얘기하시고 우리 혁신 본부장님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죠. 예. 저도 뭐 지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건데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읽은 책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지난 한 10여 년간 좀 경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리먼 사태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아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것도 경기의 어떤 이게 어떤 부침을 제일 적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이제 땅덩어리가 큰 대신에 이제 인구는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이민자들을 계속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국내에 뭐 뚜렷한 어떤 큰 산업 구조가 이제 별로 거기는 없는 나라지만 계속해서 이제 투자 이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어떤 재정 구조가 이렇게 좀 잡혀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캐나다가 좀 그런 그 어려운 상황도 좀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또 하나 좋은 예는 어떻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막 인재들을 쫙쫙 빨아들이는 뭐 실리콘밸리부터 뭐 그런 어떤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캐나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비교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 뭐 지금 어떤 나라를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의도는 아닌데 이제 반면에 이제 캐나다랑 반대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민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배제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일본은 아마 앞으로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지금 계속 인구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고 있고. 지금 저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아마 100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좀 혹독하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외 유능한 인재나 이런 우리 과학기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능한 인재들을 이렇게 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뭐 나름 뭐 좀 돈은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여기 연구에 들어가서 지역 조직을 이렇게 좀 방문을 해보니까 지역 조직이 가장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뭐 대전만 해도 지금 안 오는 것처럼 안 오려고 하는 것처럼 뭐 정읍이나 뭐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분원에 이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과학자들이 거기 내려가서 연구를 하고 실험도 하고 뭐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연수생도 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좀 학생도 필요하고 하는데 거기까지 오질 않아요. 근력도 문제. 예. 연수생이나 학생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좀 해보고 싶은 의지를 갖고 뭘 해보고 싶어도 이게 여건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희망이 자꾸 꺾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요새 뭐 하여튼 그나마 지금 이제 지자체에 예산도 좀 들어가면서 이제 지역 어떤 R&D들이 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어떤 지역 창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자체들이 관심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대덕 특구만 하더라도 뭐 대한민국에서 어떤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도 많고 이게 지역 규모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든 그 지역에 따라서 결국은 그 연구소, 대학, 뭐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이나 어떤 지자체 요 어떤 연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하든 작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게 보니까는 핵심일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 그래야만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연구소로 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같이 실험도 하고 연수도 받고 또 그런 아이들이 지역 산업에 또 들어가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그걸 또 이렇게 나름 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국은 에코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생태계적인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단일 어떤 개체만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뷰 포인트를 가지고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좀 더 이렇게 좀 어떤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는 반 동안에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분야가 지금 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인구학을 하시는 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중에서 조영태 교수님하고 이 일들을 토론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딴 사람들하고. 그렇게 보면 정해진 미래. 지금 20년까지 내려가는 거는 방법이 없는데 나중에 턴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미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지금 100조를 쓰니 뭐 인구 대사는 그러는데 그거가 지금 포인트가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가 출산 아이를 놓고 하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보다 밝으냐. 그죠? 그러고 이걸 우리가 그러면 서스테인 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하지 않고는 이 발상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는 지금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절대로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지역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도 지금 하고 있는 일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발상의 전환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똑같이 갑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거 외관 이너시아가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다 합니다. 프랑스에 물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거기 지역에 가려면 파리가 아니고 서울이 아니면 가려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좋은 일자리가 있냐? 만들 수 있냐? 그죠? 그 첫 번째고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서 거기 살려고 하면 그 삶이 그죠? 정말 뭐 저 수도권이 풍성하냐? 더 좋은 점이 있냐? 두 번째 아이들을 놓고 키우려 그러면 그죠? 어떻게 이게 교육이 돼서 이 강남에 안 가도 되냐? 대학교 그죠? 다음에 의료 시스템 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다 있는데 그거를 안 고치고 그거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안 하고 지금 하면 겉은 보기가 좋은데 백조를 쓰고 뭐 그렇게 하는데 거의 이것은 그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걸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저는 과학기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정책을 여기서 바꾸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과학기술이 그 지역에 그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1등들이 모이는 그죠? 혁신을 모이는 일들을 하면 거기에 혁신 기업들이 여기 있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죠? 우주 가면은 제가 이 공반도 여수 그 부근에 그렇게 모이면 거기 모이는 혁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1등이면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안 고치고는 제가 볼 때 이건 그대로 간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등이 모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좋은 회사들 이노베이티브 컴퍼니들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중에서 고쳐야 되겠다 했던 것들은 지역 R&D를 하는데 뭐라 하느냐면은 자 이걸 하는데 와서 손 드세요 이래가지고 갈라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이것을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그냥 바로 지역 주도로 이 예산이 그냥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고 그 계획을 못 세우면 중앙이 들어가서 도와주더라도 직접 일어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보면 과학기술계에서 이제 그 혁신 1등 뭐 퍼스트 무브 했는데 이 30조의 시대가 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5만하고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조가 국방 예산 55조에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500만이 공감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5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500만이 공감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500만이 공감하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이 남의 일이 아니고 청년의 일이고 여성의 일이고 지역의 일이고 이 자체가 어떻게 포용을 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완벽하게 새로 생각하지 않고는 과학기술은 이것은 5만에 그칠 것이고 5만에 그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민주주의는 그죠? 이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500만, 1000만이 되는 것. 그거는요. 유튜브 보시면 과학 채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도 그렇겠지만 2억 뷰, 3억 뷰가 있어요. 우리나라 건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런 분야를 놔뒀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마지막 남은 저희들 화두고 지역을 살리는 방법이 지금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하면 계속하면 조금 늦게 그럴지는 몰라도 터미널 같다. 인구정책도 지금 같이 하면 조금 늦어질지는 몰라도 똑같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으면 다음 정부에서 이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방법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우리 마지막에 그 국가적 난제인 인구 감소 그거를 어떻게 이제 과학기술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후로도 계속 그 논의를 하면서 심화를 시켜야 될 그 주제가 아닌가 여겨지고요. 그 가운데서 일단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계가 이걸 내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걸 내 문제로 인식하고 그러면서 해법에 있어 가지고 과학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여겨집니다. 거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민 정책도 필요하고 지역에 있는 그 과기술 중심 대학들이라든가 또 지역에 좋은 일자리 만드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어떤 그런 문제의식들을 일단은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필요하지,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 않나 좀 여겨집니다. 오늘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릴까요? 네네. 지역 발전에서 제가 네. 그 프랑스 유학을 갔을 때 그때 떼제베가 막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20년이 지나갖고 그 떼제베의 경제 효과 분석해 놓은 그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전국에 떼제베가 우리로 하면 KTX죠. 이제 망이 깔리면서 보급이 되니까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가 된 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파리에서 떼제베 종점이 이제 북쪽으로 가면 릴, 남쪽으로 가면 니스, 이쪽으로 마르세유, 저쪽으로 가면 스트라스부르 이게 다 만들어지면서 그 아까 지금 혁신본부장이 말씀하셨던 주거 환경, 교육, 의료 시스템이 해결이 돼 있어요, 프랑스에는. 왜냐하면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공부했던 데도 보면 이렇게 언덕 위에 병원이 있는데 그게 CHU 시퍼렇게 추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니버시티 호스피탈 센터예요. 근데 그게 다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 체제니까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학생들이 오고 전국의 국립대학교의 교수들이 같이 이렇게 응모를 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준화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학교를 갈 때는 자기 거주지 한 150km 내에서만 학교를 갈 수 있지 다른 데 옮겨가질 않아요. 이게 이제 갖춰진 거죠, 사회 시스템으로. 그런데 떼제베가 거기에 돌아가니까 20년 동안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대요. 아버지가 이제 파리에서 직업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가야 되는데 아이들과 부인이 당신 혼자 가서 밥 벌어 먹으세요. 우리는 그 조그만 여기 스트라스부르고 라인 강가에 살고 있는데 거기 파리 가갖고 450km 떨어진 데 가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그 가격으로 살고 하는데 그거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혼자 갔다 오세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떼제베가 되면서 주말에 그냥 2시간 반, 3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의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흥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람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출연연구원 기관 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 조직 지금 하고 있는 정부 기관들 그쪽으로 이게 분산이 되면서 20년 후에 그 문제가 해소가 됐다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왜 정반대가 일어나냐? 떼제베 KTX 깔면 서울에 다 모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그게 금방하는 정주 요건에 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도 완벽하게 새로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러냐면 떼제베는 많이 깔았는데 좋아.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광역으로요. 초광역으로. 지금 광주, 그죠? 순천 뭐 이렇게 먹고 그 주기 목포 나중에 이렇게 먹든지 묶어가지고 부울경 먹듯이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교통망을 저기 서울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교통망을 하고 인프라를 하면서 병원도 있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한참 하고 나면 네. 아까 분석했듯이 프랑스 같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KTX가 아까 분에 같이 강원도에 살 수 있는 내가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건데 이게 한 30년 더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다 서울에만 다 모였고 강남에 가면요 지하철이 얼마나 많습니까? 걸어가면 다 지하철이야. 이거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단지역 보세요. 그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초강력으로 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문화도 있고 그죠? 따로 딴 도시 있지만 바로 묶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하자. 그래서 원주, 춘천, 내가 지금 강릉을 묶는 일들을 하자. 네. 거기에 그 사례가 저는 이제 한국 지정학 쪽으로 가면 강원대학교 나왔어요. 제가 공부했던 데가 낭시인데 낭시 1대학교, 2대학교, 3대학교 그다음에 거기 공대가 있어요. EMP제라고 하는 EMPN. 근데 낭시 1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저 졸업했는데 요새는 로렌 대학교가 돼 있어요.
그 알자스 네, 로렌 맞아요. 지역이라서 로렌 맞아요. 대학교에서 이 대학교가 다 하나의 대학교로 맞습니다. 뭉쳐졌어요. 그걸 한국 상황으로 오면은 전남대학교 순천 캠퍼스, 전남대학교 목포 맞아요. 캠퍼스로 해서 이미 그거는 그 엑스바세 예, 유니버시티만 예, 보면 그렇게 다 모아서 유럽에서 5번째 커요. 그게. 예. 네, 그러니까 여튼 그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선배 나라라고 합시다. 이름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 인구 절벽이라든가 지방 소멸은 좀 한 20년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보다. 그럼 그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좀 참조를 해서 그 지방 문제도 서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너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쪽 사정을 잘 모르고 그쪽의 정책을 잘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야에 좀 치우쳐서 그 정책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뭐 이 자리에서 아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인구 문제라든가 국가 문제를 과학계에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낯설지 않았나요, 그죠? 새로운 문제죠. 네, 왜 그동안 우리는 한 테마, 그 과학적인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또 로켓을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한 테마에 그 주로 했지 국가 전체를 보는 작업까지는 과학계에서 접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걸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당연히. 예, 그러기 위해서 여튼 국가 난제에 과학계가 역할을 한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인식하에서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융합적이고 그다음에 과학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계까지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과학이 말씀하신 5만에서 500만, 1000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화두가 되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자리여가지고 얘기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다양하게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시더래가 없이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들을 잘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 아마 과학계에서는 사실 오늘 저희 같은 경우 생방을 안 하고 그 녹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생방을 하게 될 경우는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생방도 하면서 그러죠. 이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과학계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가 지속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코로나19도 이제 일상을 회복한다 그러는데 좀 더 활발하게 만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과학계가 국가 좀 더 생존과 발전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나라를 기원하면서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